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브릭스 솔루션 아키텍트 임상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이크하우스 기반의 데이터 엔지니어링 최적화라는 주제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고 경제적인 ETL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2016년부터 현재 시점인 2023년까지 데이터 엔지니어링 분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아키텍처 관점, 그리고 그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컴포넌트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데이터브릭스 고객분들이 실제 지난 몇 년 동안 어떤 시스템들을 구축했었는지 저희 경험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실제 실무에서 우리가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시작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브릭스는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오토로더, 델타 라이브 테이블스라는 데이터브릭스가 제공하는 기능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작업들을 어떻게 하면 오케스트레이션 하는지 데이터브릭스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2016년을 좀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는 람다 아키텍처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스피드 레이어, 하단에 배치 레이어를 두고 배치 레이어에서 데이터 작업하실 때 포맷은 흔히 이제 파케 같은 컬럼너 기반의 포맷을 사용을 많이 하셨고요. 스팍은 스트리밍 쪽 그리고 배치 쪽 썼고 그 당시에는 서브세컨 기반으로 그런 응답 시간을 로 CEP 컨셉의 작업을 하실 때는 스톰이나 플링크 같은 작업을 하셨고요.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들을 서비스할 때는 별도의 DW 서비스 DB를 RDB를 배치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오케스트레이션은 에어플로우를 사용을 하셨고요. 2018년이 되면서 기존의 파케이가 데이터브릭스 고객분들은 기존의 파케이에서 델타 레이크라고 하는 오픈 파케이 포맷을 쓰지만 거기에다가 델타 레이크라고 하는 메타데이터 레이어가 하나 더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마이그레이션을 많이 하셨고요. 스트리밍 쪽 파트를 보면 기존의 디스트림 기반으로 있는 쪽에서 스팍에서는 스트럭처 스트리밍으로 많이 이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톰은 좀 쓰는 사용자분들이 아쉽게도 많이 좀 없어, 네, 그 좀 사용자 계층이 좀 줄어들었었고요. 2020년에는 기존의 람다 아키텍처가 델타 아키텍처로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프카는 여전히 굉장히 훌륭한 컴포넌트고요. 많은 고객분들이 표준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일부 유즈 케이스, 예를 들어서 파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가져와서 델타 레이크 쪽으로 적재해야 된다라고 하면 데이터브릭스에서 스팍 스트리밍 기반으로 오토 로더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프카의 도움 없이 이런 작업들을 원활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2021년도에는 데이터브릭스 SQL이라고 하는 클라우드형 DW 서비스를 데이터브릭스가 제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별도의 이런 DW 서비스를 위한 RDBMS의 도움 없이 데이터브릭스 자체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데이터브릭스가 2021년도에 기존의 아파치 스팍의 실행 엔진을 스칼라로 짜이는 코드가 JVM 기반으로 돌던 것들을 C++ 기반으로 재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성능으로 작동을 하도록 그렇게 구축을 했고요. 최근 2년 동안은 데이터브릭스가 기존의 에어플로우 가지고 많이 하셨던 오케스트레이션 작업들을 데이터브릭스 내에 에어플로우는 여전히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훌륭한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브릭스가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내장형 서비스를 함께 제공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 고객분들이 이 워크플로우를 활용을 하셔서 별도의 그런 시스템 부하나 유지 관리에 대한 부담 없이 작업을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아키텍처가 단순화됐고 단순한 아키텍처 기반으로 빨리 개발을 고성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최근 몇 년 동안 데이터브릭스 고객분들이 예, 그 수행하셨던 그런 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브릭스는 아시는 것처럼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반으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 신뢰도와 고성능을 제공을 하는 델타 레이크라고 하는 스토리지 레이를 올려놨고요. 유니티 카탈로그라고 하는 단일한 거버넌스 레이를 올려놨고, 이를 기반으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측면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데이터 엔지니어링에는 스트리밍 관련된 부분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 입장이 돼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점을 먼저 해야 될지 좀 고려해 봐야 될 텐데, 그럼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마 대부분의 데이터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심플하게 퍼블릭 클라우드 온프라미스에서 시작을 하셨다가, 이런 시스템들이 2년, 5년, 7년 가면서 업무의 그 다양한 니즈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한 서비스들을 도입하기 시작하셨고, 이런 서비스들을 서로 연계해서 최종 엔드 유저에게 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아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데이터가 시스템에 주입이 되고, 이 주입된 데이터가 처리를 통해서 엔드 유저까지 전달하기까지 굉장히 복잡한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의 시작은 처음 데이터 주입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보통 이런 주입되는 데이터들은 파일로 시작이 되고, 이런 파일들은 배치 혹은 실시간으로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아주 그 티피컬한 그런 데이터 레이크 통합하는 과정들을 보면, 외부 데이터 소스에서 배치 혹은 실시간, 그래서 카프카를 쓰시건, 아니면 그냥 CSV 덤프를 배치로 가져오시건, 또 CDC 캡처를 하시건, 이런 데이터들이 특정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랜딩 존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랜딩 존에 있는 파일들을 실제 쿼리할 수 있는 형태로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하실 때 스테이징 영역 해놓고,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놓고 스테이징해서 뭐 DW 마트 영역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유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실 때 맨 처음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랜딩 존에 있는 것들을 적재할 때, 이 적재 단계에서, 처음 적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오류 케이스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오류 케이스들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걱정을 맨 먼저 하실 거예요. 보시면 몇 가지 그 오류들,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수로 어떤 파일은 빼먹고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가 누락이 될 수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실수로 이미 처리했던 파일을 재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파일 시스템으로 되어 있을 때 중복된 데이터가 들어가고, 이 중복된 데이터를 통해서 잘못된 리포팅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우리가 파일을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추적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 기능 같은 걸 구현을 했을 때, 특히나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굉장히 다수의 파일의 개수를 핸들링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리스팅 방식들이 종종 확장성이 낮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수의 API 콜을 발생시키고, 이게 이제 비용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또 리스크가 있습니다. 데이터 관점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스키마가 변경됐을 때 작업이 실패할 수 있고, 이를 재처리하기 굉장히 곤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스키마가 변경됐을 때 이로 인해서 데이터 손실 혹은 또 컬업된 그런 필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는 오토 로더라는 걸 통해서 이런 스타일의 데이터 주입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우선 오토로더는 스파크 스트리밍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새로운 데이터 파일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도착을 하면 이를 증분 처리할 수 있는 기전을 내장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짧은 레이턴시로 파일을 수집하시기 원하는 그런 유즈 케이스의 경우에는 각 CSP에서 제공하는 연관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들을 사용자분이 직접 컨피그레이션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오토로더에서는 각 CSP에 맞게 이런 서비스들을 구성하는 거를 자동으로 하는 걸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스키마를 자동으로 추론한다든지 혹은 내가 꼭 지정해야 되는, 준수해야 되는 스키마가 있다라고 하면 이 컬럼은 이런 데이터 타입으로 수집하라라고 스키마 힌트를 주면 해당되는 스키마를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기능, 컬럼이 추가됐을 때 이런 컬럼의 변경을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스키마 머지할 수 있는 스키마 이볼루션 기능들을 또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락된 데이터를 없앨 수 있도록 이런 특정 데이터 컬럼,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런 컬럼들을 또 구제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로더가 어떤 식으로 이런 작업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몇 가지 케이스의 좀 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파이썬 코드를 보시면 여기에 클라우드 파일스라고 되어 있어요. 리드 스트림의 포맷이 뭐 제이슨 파케이 뭐 이런 게 아니고 클라우드 파일스라고 하면 오토 로더라는 기능을 쓰겠다고 알려주는 거고요. 이때 이 클라우드 파일을 제이슨이라고 하면 이 제이슨이라는 파일을 인식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누락 방지에 있어서는 이 클라우드 파일스의 옵션 중에 스키마 이볼루션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어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네스티드 제이슨 데이터 처리할 경우에는 제이슨 데이터를 수집하되 여기 있는 데이터, 추상의 데이터를 스트링 타입으로 가져오면서 네스티드된 타입 중에 내가 원하는 타입만 추출을 지금 보시는 이런 노테이션을 활용을 하셔서 추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에는 바이너리 파일 형식으로 읽어서 이를 델타 레이크에 적재하는 것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무에서는 몇 가지의 데이터만 수집하는 경우는 보다는 굉장히 다른 스키마를 가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토로더는 이런 경우에 이런 시나리오에도 대응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 각각의 다른 폴더의 데이터가 수집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고요. 이런 수집되는 데이터의 그 폴더를 보고 있다가 오토 로더가 작동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여러 스트림, 저희 경험치로는 한 최대한 20개 정도, 예, 워크로드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한 20개 정도의 작업을 하나의 그룹화하고 하나로 그룹화하고 이 그룹된 데이터들을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작동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잡을 1, 2, 3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각각의 작업에 따라서 K개의 오토로더, M개의 오토로더, N개의 오토로더를 만들어서 브론즈 테이블로 적재하는 거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배치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 코드를 오토로더로 변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기존의 리드 포맷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리드 스트림으로 바꾸시고요. 요 포맷으로 되어 있는 쪽을 클라우드 파일스라고 해 놓으시고 클라우드 파일스에 어떤 형태로 읽겠다라고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라이트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고 체크포인트 관련된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하시면 손쉽게 기존의 배치 형태의 코드를 오토로더로 실시간 형태로 변경하실 수가 있고 이 오토로더도 계속 스트리밍 방식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스트리밍으로 하되 내가 이거를 뭐 시간 배치나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실 때는 하단에 보시는 요 트리거라는 옵션을 가지고 지정을 하실 수가 트리거 관련된 옵션 이런 걸 통해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제가 소스 디렉토리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저런 IoT 디바이스에서 올라오는 제이슨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쭉 생성된 거를 생성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정을 하고요. 오토로더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짧은 코드만을 가지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제이슨 데이터를 델타 테이블 형식으로 브론즈 테이블에 적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실제 필요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팍 리드 스트림 할 건데요. 클라우드 파일을 할 거고요. 오토로더 기능을 쓰겠다고
명시를 하시는 거고요. 이때 가져오는 데이터는 제이슨을 가져올 거고 위치는 어디에 있는데 그 위치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어느 경로에다 쓸 거고 스키마는 스키마가 변경이 있을 때 머지 스키마를 하도록 재시작을 하면 머지 스키마를 하도록 그렇게 옵션을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 놓고 클러스를 띄워서 수행을 하면 아까 지정을 했던 에, 그 해당되는 버킷의 디렉토리를 보고 있다가 데이터가 신규로 발생을 하면 자동으로 델타 테이블 형식으로 적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적대됐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브론즈 테이블 안에 있는 내용이 잘 적재됐는지 확인해 보면 제이슨 안에 있는 내용들이 잘 적재가 됐고요. 해당되는 내용들은 어, 델타 테이블 형식으로 적재가 됐습니다. 오토로더는 기본적으로 그 제이슨 파일 같은 경우는 디폴트 데이터 타입을 스트링으로 가져오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컬럼별로 컬럼 타입을 인퍼런스 하겠다라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컬럼 타입 인퍼런스 하는 쪽을 추루로 옵션을 하시면 해당되는 파일들을 샘플링해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오토로더가 판단을 해서 해당되는 컬럼에 맞는 데이터 타입으로 추론을 해서 자동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인퍼 컬럼 타입 추루로 해놓고 이렇게 해놓은 코드가 실제 작동이 됐을 때 여기 보시면 컬럼 타입별로 디바이스 아이디는 빅 인티저, 디바이스 타입은 스트링 이런 식으로 잘 추론이 됐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키마 변경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는 없었던 컬럼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메타데이터라는 컬럼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중간에 메타데이터라는 신규 컬럼이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 수집하다가 저런 데이터가 오면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에러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파싱 하다가 에러가 발생을 했고 그때 이렇게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이런 신규 컬럼이 나왔다고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예, 자동 재시작하면 이게 픽스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토로더라고 되어 있는 걸 제가 뒤에 설명드릴 워크플로우 태워놓고 리트라이 옵션을 걸어 놓으시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오토로더가 재시작되면서 머지 스키마 옵션에 따라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타데이터라는 컬럼의 값이 정상적으로 잘 수집됐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조직에서는 우리 회사에서는 특정한 컬럼은 지정된 데이터 타입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그 스키마 힌트를 통해서 이런 거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에서는 원래 타임스탬프는 롱 타입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타임스탬프는 롱 타입으로 아까 힌트를 줬었는데 실제 데이터가 플롯 타입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타임스탬프가 플롯형인 데이터가 유입이 돼서 데이터 타입의 위반이 발생을 하면 그런 부적합한 타임스탬프가 도착을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스큐 컬럼이 있어서 이 레스큐 컬럼에 지금 이런 데이터가 있었던 파일은 어떤 파일이고요. 이 파일 안에 이런 값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 들어온 데이터, 비정상적으로 온 데이터 이렇게 있고 비정상적으로 들어온 데이터는 레스큐 컬럼에다가 격리가 되어 있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우리가 원하는 로직을 태우면 손쉽게 해당 데이터를 복구를 해서 다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그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특히나 이제 파일로 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또 기존에 우리가 있는 데이터 그리고 또 뭐 카프카나 이런 데서 오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 엔지니어가 작업하고 있는지를 좀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데이터브릭스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업무의 시작이 메일이나 슬랙을 통해서 이루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요. 이런 애드호크한 그런 데이터를 제공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처음에 받으실 거고
아마 굉장히 열심히 작업하셔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야근하시면서 열심히 일을 하셔서 제공을 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 주시고 나면 통상적으로는 그런 엔드 유저의 리퀘어먼트가 고도화가 되죠. 이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자주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요청이 와서 대부분이 어제 내가 했던 업무의 성과가 오늘의 숙제, 오늘의 숙제가 내일의 개선 과제가 되는 그런 루틴이 이제 발생하도록 되어 있죠. 문제는 우리가 작성했던 쿼리, 애드호크하게 발생했던 쿼리를 프로덕션화할 때는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굉장히 그 주변 툴링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게 또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이 지금 작업하시는 환경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저희가 스파크 스트리밍 기반으로 되어 있던 기술에다가 저런 부가적인 서비스들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ETL 프레임워크가 저희가 줄여서는 DLT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요. 델타 라이브 테이블스라는 그런 서비스로 이런 ETL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기존에 우리가 했던 SQL 문법에 라이브라는 그런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우리가 전에 만들었던 쿼리를 프로덕션 레벨의 운영 파이프라인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DLT는 주요 목적은 ETL 개발을 가속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코드량을 줄이면서 프로덕션 레벨의 ETL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는지에 대한 거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스트리밍뿐만 아니고 배치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실 때는 지금 보시는 세 가지 어 단계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어 DLT 같은 경우는 언어는 SQL과 파이썬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예에서는 주로 SQL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만들었던 크리에이트 테이블에 라이브라는 키워드를 추가를 하시고요. 노트북에서 그렇게 테이블을 정의를 합니다. 노트북 작업을 하실 때 예전에는 노트북 그 셀에 작업하고 그걸 이제 셀별로 수행을 노트북 안에서 하셨는데 DLT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쭉 작성하시고 실제 수행은 노트북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된 어 코드를 DLT 제가 뒤에 설명드릴 요 DLT 워크플로우 안에 있는 DLT 탭에 가셔서 내가 지금 작성했던 노트북을 선택을 하시고요. 몇 가지 컴필레이션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설정으로 이 코드를 돌려라라고 하면 DLT가 알아서 순서에 맞게 순서를 보장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앞서서 작성했던 코드가 동작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화면에 그 캡처되어 있는 저 내용이 실제 DLT가 수행됐을 때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이 보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가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이 흘러갔고 어느 구간에서 여기 보시면 어떤 순서로 수작이 되고 어느 구간은 시퀀셜하게 가고 어느 구간은 병렬로 처리할 수 있고 각 작업들은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시각화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데이터 퀄리티 관련된 부분도 함께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에러 관련된 내용들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안에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 심층적으로 로그를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DLT를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국내에서도 이제 DLT가 고객분들이 많이 특히 이제 스트리밍 쪽 그 처리하실 때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시고요. 쉘 같은 경우는 1조 3천억 건 행의 센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쓰이고 있고요. 제가 뒤에 또 다른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예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이런 회사인데요. 이분들이 기존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네이티브 서비스를 조합을 하셔서 동일한 서비스를 구축을 하실 때
이전 구현 방식으로는 약 6개월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 같은 일을 레이크하우스 기반으로 ETL 처리하는 걸 구축을 했을 때 개발 시간이 25일로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 시간이 한 86% 정도 감소를 했고요. 더 좋은 건 개발 기간만 감소된 것이 아니고 실제 작성했던 코드의 양도 66% 감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적은 코드량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키텍처를 보시면 기존의 네이티브 서비스들 가지고 했던 부분들이 또 이제 에어플로우에 여러 서비스를 조합을 하셨는데요. 그런 서비스들을 데이터브릭스 내에 내장되어 있는 DLT라는 ETL 서비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리지는 않지만 데이터브릭스가 내장형으로 제공하고 있는 SQL 전용인 어, DW 서비스, SQL 웨어하우스라는 서비스도 함께 도입을 해서 작업을 하셨었어요. DLT가 예전에 저희가 제공했던 클래식한 환경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내는지를 저희 기준으로 좀 벤치마크를 해봤습니다. 그 약 10억 건의 데이터를 TPC-DI, TPC-DI에는 굉장히 복잡한 기업형 환경에서 ETL 벤치마크하는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데이터브릭스 DLT 이전 서비스를 가지고 동일한 내용을 데이터를 처리를 했을 때 약 1분 42초, 그때 이제 들어갔던 비용이 1.8불 정도였는데, 동일한 내용을 DLT로 구현을 했을 때는 절반 이하의 시간이 필요했고요. 비용도 많이 줄었습니다. DLT가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지를, 그 결과를 좀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게 동일한 작업을 수행했을 때 저희 예전 방식과 DLT를 수행을 했을 때 각 그 서버에 걸리는 부하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에 저희가 처리했던 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밝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DLT에서 서버 부하가 분포되어 있던 걸 보면 좀 더 짙은 색으로 표시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DLT 서비스들이 해당되는 CPU 자원들을 더 효율적으로 많이 쓸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DLT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나리오는 우리가 자주 흔히 사용하는 사용자의 클릭 스트림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제가 위키피디아에 있는 제이슨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건수는 한 2,250만 건 정도 되는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실무 환경에서 쓰시는 것보다는 작은 데이터를 처리를 한번 해볼 거고요. 데모 목적으로. 사이즈는 한 2.6기가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 스트림에 대한 러 데이터를 가져다가 클렌징 처리를 하고요. 클렌징 처리한 깨끗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집계된 데이터를 병렬로 돌려서 해당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코드를 좀 같이 미리 좀 살펴보면, 처음에 있는 그 제이슨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가져오는 테이블 하나 만들고요. 여기 보시면 요 클릭 스트림 언더바 러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을 읽어서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캐스트하고 클렌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렌징 하면서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원하는 컨스트레인트, 데이터 퀄리티 관련된 그런 제약 조건을 걸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클릭 카운트는 0보다 커야 되고, 특정 컬럼들은 뭐 널이 아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데이터 퀄리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러 데이터 가져왔고 클렌징했고, 클렌징했던 그런 내용들을 집계를 하는 단계고요. 그래서 탑 100 페이지, 탑 50 페이지, 그리고 사우스 코리아가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 스팍이 언급된 그런 페이지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발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모드는 이미 띄워놓은 클러스터, 전에 한번 띄워놨던 클러스터를 재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빠른 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프로덕션 모드를 선택을 하시면 개발 모드랑은 다르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실행할 때만
해당되는 클러스터가 뜨도록 되어 있고, 뭐 모든 작업이 끝나면 클러스터가 또 자동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그 파이프라인의 세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DLT에는 에디션이 몇 가지, 세 가지가 있고요. 코어, 프로, 어드밴스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데모에서는 어드밴스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 환경에 보시면 클러스터 모드에 어떤 식으로 오토 스케일링을 할지 혹은 오토 스케일링 하지 않으실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핸스드 오토 스케일을 하면 실제 내가 처리하는 데이터 양에 맞게 굉장히 정교하게 노드가 스케일링 되는 거를, 그런 기능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실제 어,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행이 됐고요. 보시면은 클릭스트림 해당되는, 예, 한 2,200만 건 정도의 데이터를 읽었고, 그 2,250만 건 정도 되는 데이터를 읽어서 클렌지 작업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 단계는 순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클렌징 작업이 끝나면 뒤에 있는 집계 작업들은, 예, 병렬로 처리하도록, 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클렌징 작업이 끝났고요. 이제 뒤에 있는 집계 작업들이, 예, 동시에 수행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가지의 집계 작업을, 예, 수행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생겼고, 예, 코드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이슨 데이터하고요. 이 제이슨 데이터는 약 한 2.6기가 정도, 예, 수준의 데이터입니다. 그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고, 제가 지금 LS에서 한번 사이즈를 봤고요.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보면 제이슨 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 개의 컬럼이, 예, 저렇게 어, 기재가 되어 있고, 몇 건이나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렉트 카운트를 해서 보니까 약 2,250만 건이 조금 넘는, 예, 그런 데이터고요. 안에 있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잘 읽히는지도 스파크로 한번, 예, 리밋 100만 주고, 예, 수행을 해본 그런 내용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컬럼들이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실제 좀 DLT 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 데이터 읽어서 클린징하고 네 가지 집계를, 예, 동시에 돌리는 코드고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코드 양이 좀 필요한지, 예,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저 제이슨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실렉트 아스타로 읽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 클릭스트림 언더바 로라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캐스트에서 인티저 타입으로 바꾸고, 그리고 데이터 퀄리티 관련된 컨스트레인트 조건도 함께 기재를 했습니다. 선언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작업해야 되는 그 목적, 어떻게 작업해라고 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적인 거는, 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이제 데이터 퀄리티 관련해서 아까 돌았던 그런 내용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내용, 그 화면이고요. 네 가지의 집계 테이블들은 그렇게 클린징된 내용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그룹 파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탑 50, 탑 100, 그리고 스팍이 언급되어 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사우스 코리아가 언급되어 있던, 예, 그런 페이지들을 집계하도록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예,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지금 저렇게 클릭스트림 있는 제이슨 데이터 가져와서 필터링하고 집계하는 단계까지 굉장히 손쉽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DLT로 작업을 하실 때 컨티니어스 모드로 올려 놓으실 수도 있고요. 트리거 모드로 해서 배지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배지로 했을 때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뭐 어느 시점에 뭐 1시간마다 해야 된다, 뭐 하루에 한 번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일반적인 작업을 오케스트레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럴 때 에어플로우 작업을 쓰시는 게 일반적인 그런 아키텍처에서 쓰시는 컴포넌트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브릭스 내에
완전 관리형으로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장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 워크flow 안에는 일반적인 작업을 구성하실 수도 있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DLT 서비스를 또 함께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발자분이 아니시더라도 이 워크flow를 손쉽게 쓸 수 있도록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데이터브릭스의 델타 레이크 아키텍처에 굉장히 통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고객사에서 이미 프로덕션화해서 쓰고 있고, 완전 관리형이기 때문에 고객분이 별도의 인스턴스를 띄워서 관리하시거나, 혹은 또 다른 CSP에 있는 관리형 서비스 쓰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관리 포인트,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또 쓰셔야 되니까요. 거기에 또 비용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어, 워크flow 자체는 데이터브릭스의 내장형으로 되어 있고, 워크flow 기능을 쓰기 위해서 별도로 발생하는 그런 코스트는 없습니다. 이 워크flow 안에 있는 작업이 컴퓨팅이 되기 때문에 어, 발생하는 코스트는 있어도 이 기능 때문에 발생하는 코스트는 없습니다. 이런 대그 같은 걸 하실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DLT도 올려놓으실 수 있고, 기존에 뭐 DBT, 뭐 일반적인 SQL 작업, 파이썬, 뭐 MLflow 이런 여러 가지 타스크들을 안에 워크flow 안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대그 구성하실 수 있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업들이 각각의 작업들이 언제 어떤 식으로 돌았고, 녹색으로 나와 있으면 정상적인 거고요. 어, 빨간색으로 나오면 오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일반적인 잡으로 워크flow를 만들고 언제 DLT를 써야 되는지 좀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연관성 있는 작업들을 구성을 하신다. 라고 하면 DLT는 DLT 안에 이미 상호 연관성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작업 자체가 내가 지금 구성하는 애들이 종속된 작업 단계가 포함되어 있고, 이것들이 내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잡스라는 거로 구성하시면 되고요. 뭐 머신러닝 타스크나 이 뭐 임의 코드, 외부 API 콜을 파이썬 가지고 하신다든지, 오픈 API 같은 걸 쓰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잡이라는 걸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ETL 작업, 특히 여기에서 좀 스트리밍 쪽 관련된 작업, 그리고 배치 성격으로 제가 지금 작업했던 것들을 배치 성격으로 뭐 시간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럴 때 DLT 서비스를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도 좀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화면 데모를 통해서 좀 더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인프라 오버헤드가 감소합니다. 완전 관리형 서비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머신러닝 워크flow를 하신다라고 하면 개별적인 타스크들을 정의하시고, 저 개별 타스크가 뭐 노트북으로 되어 있을지, 뭐 일반적인 SQL로 되어 있는지, 뭐 대시보드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그거에 맞게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flows라는 기능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작업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작업 안에 타스크를 여러 개 정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타스크를 정의를 했고요. 여기에서 돌릴 수 있는 타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노트북도 있고, 일반적인 스팍 서밋 하는 부분, DBT도 제공하고, 저희 SQL 웨어하우스에 있는 SQL도 함께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이번 예에서는 데모에서는 워크스페이스를 선택을 했고요. 노트북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선택을 했고요. 이 노트북을 수행할 잡 클러스터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잡 클러스터는 어, 클러스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풀 같은 거 만들어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선은 데모기 때문에 디폴트로 선언되어 있는 걸 선택을 했고요. 이거 말고 또 다른 타스크를 한번 더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QL을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그런 타스크들 타입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SQL 가지고 해볼 거고요. SQL 선택하니까 좀 아까랑 바뀌었죠. 그래서 SQL 타입 중에 저는 이제 뭐 대시보드를 선택을 했고요. 이 대시보드를 컴퓨팅 안에 있는 SQL 컴퓨팅하기 위해서 SQL 웨어하우스를 또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펜던시가 디폴트로 앞에 있는 거랑 연관되도록 그렇게 예, 컴피레이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타스크를 만들었고요.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린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수행이 돼서 굉장히 해피한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거고요. 어떤 오류가 발생을 했는지 클릭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들었던 타스크에 오류가 발생을 해서 뒤에 있는 건 스킵을 했습니다. 오류가 발생했고 디펜던시가 있는데 뒤에 걸 수행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코드상에 뭔가 문제가 있네요. 어떤 코드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니, 여기 보시면은 코드에 리드 스트림에서 포맷 하신 다음에 클라우드 파일스에서 오토로더를 쓰겠다고 하시고, 이 오토로더를 쓰겠다고 되어 있는 오토로더의 파일의 포맷을 지정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에러가 났습니다. 이걸 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노트북을 클릭을 하셔서 해당되는 노트북으로 예, 가서 그 해당되는 내용을 고쳤고요. 그래서 고친 내용은 지금 그 클라우드 점 포맷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파키로 제가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리페어 런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는 붉은색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린으로 정상적으로 표시가 됐네요. 앞에 있는 작업 수행됐고 뒤에 대시보드도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들을 스케줄링을 거시겠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스케줄 관련된 부분에서 애드 트릭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스케줄로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데모는 어,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URL에 가시면 직접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요약드리고 이번 세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누구나 쉽고 경제적인 ETL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브릭스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는 요즘 최근에 이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기반이 되고 있고요. 이 쉽고 경제적인 ETL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데이터브릭스는 처음 파일을 주입부터 시작하는 오토로더, 그 ETL 과정을 편하게 해드리는 DLT라는 서비스,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을 오케스트레이션에서 스케줄링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 주요하게 이 세 가지 기능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그런 유즈 케이스에서 레퍼런스 케이스도 보시면 데이터브릭스 기반으로 ETL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시면 개발 및 학습 기간이 단축이 되고요. 적은 코드로 이전과 동일한 작업을 더 적은 자원으로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